오늘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어쩌면 익숙하게 들릴 수도 혹은 누군가는 지금 겪고 있을지도 모를 이야기입니다. 그럼 천천히 들어보시죠. 빈손으로 쫓겨난 내가 어머니의 유품을 들고 전당포로 향했을 때 전당포 주인은 그 유품을 보고 손을 떨었습니다. 회장님, 셋째 아가씨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5대의 헬리콥터가 나를 맞이하러 왔습니다. 셋째 아가씨의 귀환. 제 이름은 한서연, 올해 35입니다. 남편 박민준과 결혼한 지 10년,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내가 철저한 바보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여자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신발을 벗으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박민주는 우리가 결혼할 때 샀던 가죽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그 옆에는 붉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기대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그의 회사 인턴 사원인 김지은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김지은이 입고 있는 그 붉은 원피스가 작년 생일에 박민준이 내게 선물한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소 아까워서 입지도 못하고 아껴두었던 옷을 저 상간녀가 입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김지은의 손에는 돌아가신 엄마가 내게 남겨주신 청아 백자 찻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찻잔은 오래된 골동품이라 나조차 조심스러워하던 물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자기 집인 양 편안해 보였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김지은에게 달려가 찻잔을 뺏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박민준이 내 팔을 거칠게 잡아당겨 옆에 있는 의자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미안한 기색은커녕 짜증 가득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한서연, 그만 좀 해. 기왕 들킨 거 솔직히 말하지. 나랑 지은이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야. 우리 이혼해. 이혼이라니.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와 함께 고생하며 회사를 일구었습니다. 창업 초기 주머니에 5,000원도 없을 때 컵라면을 먹어가며 영업을 뛰었던 나였습니다. 이제 회사가 좀 살만해지니 나를 버리겠다는 겁니다. 박민준, 그 힘든 시절 누가 내 옆을 지켰는지 잊었어. 이제 돈 좀 벌었다고 조강지처를 버리겠다는 거야? 김지은은 찻잔을 내려놓고 내 앞으로 걸어와 짐짓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그거만한 태도가 기가 찼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언니, 말이 좀 심하시네요. 민준 오빠랑 언니는 이미 감정이 식은 지 오래잖아요. 여자가 나이 들면 눈치라도 있어야죠. 민준 오빠한테 지금 필요한 건 사업을 도와줄 사람이지 언니처럼 집안일만 하는 황얼굴 아줌마가 아니에요. 집안일만 한다고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회사 자금이 막혔을 때 엄마 유품인 폐물을 팔아 돈을 마련해 준 것도,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그를 위해 사골국을 끓여 기다린 것도, 시댁 어른들이 입원했을 때 병수발을 든 것도 나였습니다. 이 모든 걸 잊은 걸까요? 박민주는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한서연, 이혼 합의서야. 내가 다 작성해뒀어. 집은 내 명이고 회사 지분도 내 몫은 없어. 위자료로 0만 원 줄 테니까 이걸로 끝내. 얼른 서명해. 법적으로 가기 싫으면. 이혼 합의서를 집어 들어보니 1억만 원 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분명했습니다. 10년 결혼 생활의 끝이 고작 이것이라니. 박민준, 너 정말 너무하다. 이 집 우리 같이 대출 갚은 거고 회사에도 내 피땀이 들어갔어. 그런데 빈손으로 나가라고. 무슨 자격으로? 무슨 자격? 박민주는 코웃음을 치며 휴대폰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내 얼굴에 던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내가 남자 동료와 밥을 먹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교묘한 각도로 찍어
마치 대단히 친밀한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직장 동료랑 밖에서 그런 짓 하고 다니면서 재산을 바래? 내가 고소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알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었습니다. 그날 동료가 도움을 줬기에 고마워서 밥 한 끼 산 것뿐인데 그걸 몰래 찍어 이렇게 이용하다니. 헛소리 마. 그냥 동료일 뿐이야. 어디서 덮어씌워? 사람들이 과연 네 말을 믿을까? 박민주는 소파에 기대어 나를 비웃었습니다. 한서연. 좋게 말할 때 서명하고 0만 원이라도 챙겨. 아니면 그 돈도 못 받게 할 거야. 친척들, 친구들 앞에서 얼굴도 못 들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 옆에서 김지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언니. 오빠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그냥 서명하세요. 버텨봤자 오빠는 이혼할 방법 다 있어요. 그때 가면 언니만 더 비참해질걸요? 눈앞에 두 연놈을 보며 가슴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10년의 사랑이 이렇게나 허무하게 무너질 줄이야. 나는 박민준의 성격을 압니다. 그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정말 법정까지 간다면 저 조작된 사진으로 나를 매장할 것입니다. 돈도 못 받고 망신만 당할 바에야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습니다. 좋아, 서명할게.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획을 그어 이름을 썼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박민주는 현금 뭉치를 내 앞에 던졌습니다. 마치 거지에게 적선하듯 돈 챙겨서 당장 짐 싸서 나가. 눈에 거슬리니까. 나는 돈을 줍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실은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 옷과 화장품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이미 김지은의 물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과 실랑이 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 비추용 놀이개가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자 힘들 때 도움이 될 거라며 쥐어주셨던 물건이었습니다. 박민준의 회사가 가장 어려웠을 때도 이것만은 팔지 않고 지켰습니다. 나는 나무 상자를 품에 꼭 안고 서랍에서 갈아입을 옷 몇 가지만 챙겨 작은 배낭에 넣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김지은은 다리를 꼬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오는 걸 보고는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 언니 벌써 가게요? 앞으론 우리 오빠랑 나 방해하지 마세요. 대꾸도 하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돈도 무시한 채 현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박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돈 안 가져가? 나는 뒤를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깟 돈 필요 없어. 박민준, 똑똑히 기억해. 오늘 네가 나한테 준 모욕. 훗날 내가 다시 일어서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문을 닫고 나오자마자 쾅 하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마치 내 뺨을 때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복도에 서서 나무 상자를 안고 있으니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겨울바람이 칼날처럼 얼굴을 스쳤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 도시에 친척도 없고 친구들도 대부분 박민준과 아는 사이라 빈털터리가 된 나를 재워줄 사람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배낭에는 옷 몇 가지뿐, 지갑에는 현금 몇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호텔은커녕 모텔비도 모자랐습니다. 나무 상자를 안고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춥고 무서웠습니다. 그때 사거리 모퉁이에 있는 전당포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용 전당포, 급한 불 꺼드립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벼랑 끝에 몰렸는데 엄마의 유품을 맡기고 돈을 빌려야 할까? 나중에 돈을 벌어 다시 찾아오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너무나 소중한 물건이라 망설여졌습니다. 전당포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몸은 덜덜 떨렸습니다. 이대로라면 길거리에서 얼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를 악물고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빌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꼭 다시 찾아올게요. 결심을 굳히고 나무 상자를 꽉 쥔 채 심호흡을 하고 전당포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전당포 안은 조용했습니다. 카운터 뒤에 앉아있던 백발의 노인이 안경 너머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어서 오시오. 뭘 맡기러 왔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상자를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맡기고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노인은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비추용 놀이개를 본 순간 노인의 눈이 커지더니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급히 돋보기를 꺼내 옥놀이개 뒷면에 새겨진 문양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아가씨,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조용히 엄마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리더니 갑자기 카운터 밖으로 뛰쳐나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세상에, 드디어 찾았군요. 셋째 아가씨. 셋째 아가씨라니. 어리둥절한 나를 두고 노인은 어딘가로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잔뜩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따님이 남기신 그 옥놀이개를 들고 왔습니다. 네, 틀림없습니다. 지금 바로 모시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노인은 나를 귀빈실로 안내하고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곧 모시러 올 겁니다. 영문을 모른 채 앉아있는데 10분도 채 되지 않아 밖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헬리콥터 5대가 전당포 앞 공터에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헬기에서 내려 전당포로 달려왔습니다. 나는 겁이 나서 몸을 움츠렸지만 그들은 내 앞에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서연 아가씨,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집으로 가시죠. 얼떨결에 그들을 따라 헬기에 올랐습니다. 헬기 안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안락했습니다. 푹신한 가죽 시트에 생수와 과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중년의 집사님이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상공은 좀 쌀쌀합니다. 덮고 계세요. 태어나서 엄마 외에 누군가에게 이런 보살핌을 받아본 적이 없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박민주는 내가 아파도 물이나 많이 마시라고 하고 자기 일을 하러 갔는데 말이죠. 헬기가 이륙하고 발 아래 풍경이 장난감처럼 작아졌습니다. 집사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곧되게 도착합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30분쯤 비행했을까 서울 북쪽의 평창동 고급 주택가로 보이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기와지붕이 얹힌 대저택 마당에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마당에는 수십 명의 고용인들이 두 줄로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자 셋째 아가씨의 귀환을 환영합니다. 라는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 맨 앞에 백발이지만 정정한 노신사와 기품 있는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집사님이 노신사에게 다가가 무언가 속삭이자 노신사는 격앙된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네가 서연이냐? 직감했습니다. 이분이 내 외할아버지 한빛그룹의 한 회장님이구나.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내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손은 차가웠지만 힘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옆에 계시던 할머니도 눈시울을 붉히며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외할미다. 내 엄마가 떠난 후로 하루도 맘 편히 잔 적이 없는데 너마저 이렇게 고생을 시켰구나. 두 분의 진심 어린 눈물에 나도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따뜻한 환대 속에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박민준의 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따뜻한 삼계탕과 다과가 차려졌습니다. 이거 좀 먹어봐라. 내 엄마가 어릴 때 좋아하던 거란다. 할머니가 직접 국물을 떠주셨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마음도 녹는 듯 했습니다. 그때 외할아버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할아버지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더니 나에게 전화기를 건네주셨습니다. 서연아, 아까 그 전당포 김 사장이다. 급한 일이 있다는데 너랑 관련된 것 같구나. 전화를 받자 김 사장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 지금 안전하신가요? 방금 아가씨가 떠난 뒤에 그 전 남편이랑 내연녀가 가게로 쳐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길 왜요? 아가씨가 도망갔다며 찾으러 온 거죠. 제가 아가씨가 옥놀이게 맡기고 돈 챙겨갔다고 하니까 분명 바람난 남자랑 도망갔을 거라며 난동을 부리더군요. 연락처 내놓으라고 어찌나 소리를 지르던지. 그런데 마침 아가씨 모시러 온 헬기가 뜨는 걸 보고 아주 넋이 나갔습니다. 김 사장님은 통쾌한 듯 웃었습니다. 박민준 그놈은 담배를 떨어뜨리고도 죽지도 못하고 그 내연녀는 얼굴이 파랗게 질렸더군요. 멍하니 서서 저게 정말 대재벌 집안 헬기야? 우리가 사람 잘못 건드린 거 아니야? 하며 벌벌 떨더라고요. 정말 꼴 좋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사장님. 앞으로 또 찾아와서 행패 부리면 절대 봐주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께 내용을 말씀드리자 할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감히 우리 손녀한테 그런 누명을 씌워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할머니도 거드셨습니다. 그럼요. 우리 한씨 집안 아이를 건드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야죠. 든든한 내 편이 생겼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방은 내가 살던 신혼집 안방보다 더 넓었고 침대는 구름처럼 푹신했습니다. 가정부 이모님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가씨, 일어나셨어요? 아침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정원사가 정원을 손질하고 있었고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박민준과 살 때는 새벽같이 일어나 밥하고 청소하느라 정신 없었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니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할머니는 나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우리 손녀 예쁜 옷 입혀야지. 남들한테 꿀리지 않게. 할아버지는 블랙카드를 쥐어주셨습니다. 한도 없는 카드다. 사고 싶은 거 다 사거라.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기사가 운전하는 고급 세단을 타고 청담동 명품관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가격표만 보고 주눅 들어 들어가지도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백화점 지점장이 달려나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아가씨, 어서 오십시오. 귀한 분들이 오신다 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나는 VIP 대접을 받으며 쇼핑을 즐겼습니다. 직원들은 내게 어울리는 옷을 추천하느라 바빴고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어제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세련된 원피스를 입으니 안색부터 달라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이거 저거 다 포장해줘요 라며 거침없이 주문하셨습니다. 계산하려 카드를 꺼내자 지점장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손녀분이신데 저희가 선물로 드려야죠. 회장님과는 호영호재하는 사이 아닙니까? 결국 할머니의 고집으로 옷과 구두, 가방을 잔뜩 샀습니다. 쇼핑 도중 기사가 할머니께 전화를 건넸습니다. 회사 고문 변호사인 최 변호사였습니다. 회장님 지시로 박민준의 회사를 조사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놈 회사.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썩었습니다. 최근 큰 주문을 받았는데 제조 공정에 문제가 많아 불량품이 속출하고 있고 직원 임금도 2달이나 밀려 있습니다. 옆에서 통화를 듣던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가 잘 나간다더니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시장 감독국과 노동청에 제보해서 오늘 아침부터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당장 조업 중단 명령이 내려질 거고 임금 체불 문제 해결 못하면 형사 고발될 겁니다. 최 변호사의 보고에 할머니는 박수를 치며 좋아하셨습니다. 잘됐다.
우리 손녀 눈에 눈물 나게 했으니 피눈물 좀 흘려봐야지. 집에 돌아오니 할아버지가 웃으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최 변호사한테 들었다. 박민준 공장 멈췄다더구나. 게다가 그놈이 내 폐물 판 돈으로 회사 빚 막은 게 아니라 자기 뒷주머니 챙기고 김지은 명품 사주는데 썼다는 증거도 찾았다. 할아버지가 내민 서류에는 박민준의 횡령 내역과 김지은과의 불륜 여행 기록, 그리고 내 명의로 된 폐물 판매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라. 내 폐물은 어디로 팔려갔는지 추적 중이니 반드시 찾아주마. 그때 할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민준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 회장님 되십니까? 저 박민준입니다. 어제 전당포에서 뵈었던 박민준의 목소리는 비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누구시오? 난 자네 같은 사람 모르네. 할아버지가 시치미를 떼자 박민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제 공장에 문제가 좀 생겨서 회장님 힘이면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염치불구하고 전화드렸습니다. 서연이 좀 바꿔주십시오.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자네가 내 손녀랑 무슨 상관인가? 이미 이혼한 사이 아닌가? 서연이는 자네 보고 싶지 않다더군. 자네가 저지른 일은 자네가 책임지게. 다신 전화하지 마. 전화를 끊은 할아버지는 껄껄 웃으셨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놈 말라 죽는 꼴을 보여주마. 며칠 뒤 나는 할아버지의 회사인 한빛그룹에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네 능력을 펼쳐봐라. 브랜드 마케팅 부서가 내 적성에 맞을 게다. 할아버지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결혼 전 나도 꽤 유능한 마케터였으니까요. 첫 출근 날 깔끔한 정장을 입고 회사 로비에 들어서니 기분이 남달랐습니다. 브랜드 운영팀이 부장님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서연 씨. 회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편하게 대해주세요. 동료들도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특히 옆자리 김대리는 친절하게 업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낙하산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박민준이었습니다. 한서연, 너 지금 어디서 일해?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가만 안 둬. 대뜸 협박부터 하는 그가 우스웠습니다. 내가 어디서 일하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아는 형님이 시장 감독국 과장이고 이번에 너네 회사랑 계약하는 하청업체 사장이 내 친구야. 너 회사 못 다니게 만드는 거 일도 아니야. 당장 나와서 나한테 사과하고 위자료 반환해. 나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가 말하는 백이라는 게 고작 한빛그룹 계열사 하청업체 사장이라니. 마음대로 해봐. 나도 더 이상 예전의 한서연 아니니까. 전화를 끊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이 부장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혹시 박민준이라는 사람 알아요? 그쪽에서 아는 사람을 통해 우리 이번 프로젝트 파트너사인 장 사장님께 압력을 넣었나 봐요. 장 사장님이 서연 씨를 해고하지 않으면 계약을 보류하겠다고. 역시 박민준, 치졸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나는 조용히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5분도 지나지 않아 이 부장님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장 사장이었습니다. 아이고,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박민준 그 사기꾼 놈 말만 듣고 한서연 님이 회장님 손녀분이신 줄 몰랐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계약은 예정대로, 아니 더 좋은 조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들은 이 부장님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서연 씨, 아니 아가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오후에는 시장 감독국 과장이라는 사람에게서도 사과 전화가 왔습니다. 박민준에게 속아 결례를 범했다며 싹싹 빌더군요. 퇴근길
기사님이 전해준 소식은 더 통쾌했습니다. 박민준 그놈,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들한테 되려 욕만 바가지로 먹고 손절당했답니다. 게다가 자금줄이 다 막혀서 은행 대출 연장도 거절당하고 하청 업체들이 몰려와서 대금 내놓으라고 공장 기계를 압류하고 있답니다. 박민주는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뒤 울며 불며 내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연아, 제발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집 팔아서라도 위자료 줄게. 제발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부도만 막아줘. 나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공장이 망하든 말든 나랑 상관없어. 법원에서 보자. 매몰차게 전화를 끊자 속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악재는 겹친다고 했던가요? 김지은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재벌가 파티에 몰래 참석해 투자를 받으려다 망신을 당했다는 겁니다. 초대장을 위조하고 명품으로 치장한 채 자신을 유망한 사업가로 포장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진짜 사업가가 그녀를 알아본 것입니다. 당신 박민준네 공장 경리 아니야? 사장이 망해가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쫓겨난 김지은의 과거 행적까지 낱낱이 파헤쳐졌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사기치고 전 직장에서 공금을 횡령해 해고당했던 사실이 업계 단톡방에 퍼진 것입니다. 김지은은 이제 이 바닥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내게 전화를 걸어 언니,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빌었지만 나는 그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드디어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최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법원 앞 계단 아래 초라한 행색의 두 남녀가 서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폭삭 늙어버린 박민준과 화장기 없는 얼굴로 덜덜 떨고 있는 김지은이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박민준이 달려왔습니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봐줘. 경호원들이 그를 막아 세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엄한 목소리로 꾸짖으셨습니다. 감히 어디라고 행패야. 법대로 처벌받아라. 김지은도 훌쩍이며 다가왔지만 나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최 변호사가 제출한 완벽한 증거들 앞에 그들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박민주는 원고 한서연에게 재산 분할 및 위자료로 12억 원을 지급하라. 또한 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 재판을 진행한다. 피고 김지은은 상습 사기 및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판결이 내려지자 박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김지은은 오열하며 법정 경위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법원을 나오자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박민준 공장의 직원들이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밀린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미소 지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멀리서 김지은의 부모가 딸을 원망하며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고 박민주는 빚쟁이들에게 둘러싸여 멱살을 잡히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풍경이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차에 오르자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서연아. 앞으론 행복할 일만 남았어. 나는 가방 속에 옥놀이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저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행복하게 살게요.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가 해주신 갈비찜을 먹으며 가족들과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미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존엄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한빛그룹의 당당한 마케터이자 사랑받는 손녀 한서연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내 앞에는 빛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압니다. 어느 주말 나는 엄마가 살던 옛 동네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옛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고 집 구석에서 엄마의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이가 태어났다. 사과처럼 붉은 볼이 너무 예쁘다.
우리 딸, 절대 눈물 흘리지 않게 지켜줄게. 일기장을 덮으며 다짐했습니다. 엄마의 바람대로, 그리고 지금 내 곁을 지켜주는 가족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남은 인생을 누구보다 눈부시게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내 볼을 스쳤습니다. 마치 엄마의 손길처럼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부디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을 진정으로 아껴줄 사람과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까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